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어제 저희 전문가들이 예견한 대로 지금 SG증권발 이 사태, 무더기 하한가가 3일째 이어지면서 투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은행 위기 이슈까지 이 바람잘 날이 없는 시장, 참 답답들 하시죠?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시장 제대로 읽는 분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전에 잠시 좀 힘을 되찾는가 싶긴 했는데 이렇게 조정이 5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장 좀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예.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좀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웬만한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맞아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럴 때 그래도 좀 맞는 게 이 정석이라고 이동평균선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60일 이동평균선, 주봉으로는 60주 평균선 보면 한 2,460, 70, 요 언저리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건 인정할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이 조정의 과정에서 이 소시에테 SG 증권발 그런 잡음도 들리고는 있지만 네. 이게 전체 투심을 무너뜨린다거나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재료는 보고 있지는 않아서요. 아직까지는 지수로 따지면 저는 한 2,460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460까지는 받아들일 만한 조정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정광욱 평론가님. 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일부 종목에서는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 또 다른 이슈들과 버무려져 가지고서 투자 심리 최근에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더 큰 좀 시스템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게 확산될 것이냐에 대한 건데 그럴 만한 이슈는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가지고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는요.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데 집중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소은행 위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5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우선은 이제 세부적인 안건을 우리가 한번 지켜본다면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순환매적인 요소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들인데 우리가 2차 전지가 시장 자체를 강하게 이끌어왔다면 2차 전지를 또 다르게 또 받아줄 수 있는 대체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공백을 이루어냈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도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제한됐던 것이 돌발적인 외교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겉도는 부분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 심리를 또 악화시키는 발언들이 지금 나오면서 네.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는 투자 심리가 일부 위축되면서 조금 더 과도하게 하락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전고점 자체를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랠리가 1월 달부터 이어지는 랠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조정은 우리가 좀 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한 2,420에서 한 2,500포인트 정도 한 8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자리는 포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다 이제 감내할 만한 조정이다라는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도 좀 힘을 받긴 했었는데 영업 손실 3조 4천억 원. 이게 사상 최대 영업 적자라는데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SK그룹으로 이제 편집된 이후에 처음 보는 적자 폭이죠. 네. 3조 4천억. 근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그렇죠. 좋을 거라고 생각한 게 그만큼 좋으면 그날 주가 빠지고요. 네.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그 정도 나쁘면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반대가 나오고. 우리가 킹 반영, 선 반영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나왔던 영업 손실 폭이 물론 최악이지만 네. 최최악은 아니었다라는 점 하나 볼 수가 있겠고 주식은 늘 또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크게 세 가지의 산이라고 본다면 반도체 가격의 산, 그다음에 재고의 산, 네. 마지막에 경기의 산이라고 본다면 이 가격의 산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감산, 합류 이후에 네. 저는 가격의 산은 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SK 하이닉스 역시도 가격 정도에 대한 고비는 하나는 완전히 넘겼다. 그런 점들이 오늘 한 2%대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가올 건 이제 재고의 산이죠. 네. 재고가 언제부터 줄어드는가. 그것 또한 여름 요 정도에는 또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반도체 주가 그래도 가격 바닥을 일단 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그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광훈 평론가님은 SK 하이닉스 실적 뭐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오늘? 네, 사실 앞서 이제 다 정리를 오늘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해주셔서 저는 미국 장 끝나고 나가지고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왔었던 부분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코멘트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첨언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회사 다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실적이 나왔는데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쪽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그런 오피스 같이 뭐 직원들이란 전통적인 영역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미래 발전을 위한 테크 쪽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나 이런 쪽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또 하나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챗 GPT가 과연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빙하고 연계가 된 그런 검색 광고 쪽에서 지금 가장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분기로는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서 더불어 가지고 코멘트가 이쪽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이고 그러면은 결국 또 이것이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만 해도 몇몇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2분기에 좀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 상황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가장 앞단에서 수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은 코멘트를 한 점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예. 이 반도체 ETF도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업황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좀 호재로 작용하고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애들도 조금 더 60점 맞다가 7점 맞으면 어유 잘했다가 되는 거고 네. 100점 맞다가 90점 맞으면 왜 이렇게 못했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빠지면서 감산에 대한 정책까지도 이제 꺼내 들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인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네라는 부분 자체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악재가 선반영되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DDR4라든 DDR5 램에 대한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2주 전부터는 가격적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엔 최악은 벗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 후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안 짓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유보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부분으로 방침들을 내세웠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유보했던 부분들은 가격적인 부분만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투자적인 부분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일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것도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다고 보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면 이미 감산에 대한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봤을 때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희망적인 얘기가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매출이요. 분기죠. 1분기 매출이 작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네. 넘는. 참 이런 것들의 수치를 좀 받아들이니까 최근에 2차 전지주의 시세를 받지 않습니까? 네. 주가의 약진들이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뭐 그런 걸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였었습니다. 뭐 전분기 대비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리튬 가격이랑 네. 그 배터리 가격이 연계돼 있다는 점 때문에 뭐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아마 그런 것들에 초점을 좀 맞출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있더라도 크게 원자재 버블을 예상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어떤 리튬이라든가 광물들의 가격이 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뭐 그런 점들도 긍정적이었었고요. 또 우리가 IRA 법안 그게 뭐 2차 전지에 뭐 맑음, 햇볕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번에 딱하니 그 텍스 크레딧 같은 것도 반영된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아마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눈으로 좀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실적 발표 IR이 아니었었나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죠. 여기에 이제 세액공제 부분이 이번에 실적에 선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이번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2차 전지 그 외에도 뭐 다른 곳들 있잖아요. 삼성, SDI 여기도 뭐 GM하고 합작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도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잡음이 껴있긴 합니다만 전망이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주 대규모 뭐 수주라든지 아니면 투자 이야기가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대해 가지고서 의문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마진에서 어느 정도의 주가가 정말로 합리적인 부분일까에 대한 고민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이 STX도 이제 니켈 쪽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묶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2차 전지 산업에 이제 리사이클링 쪽으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힘들다.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새로 진입하는 2차 전지주는 계속 있는 것 같고 투자 이 체크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선두권에서 이끌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소원해지면서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좀 더 부각이 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이 니켈 관련주 안에서 TCC 스틸이라든지 또는 동국산업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펼쳤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니켈 관련된 부분 자체로 엮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 니켈이라는 것이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는 이 니켈에 대한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것은 이제 리튬이 70%가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니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니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안정성에 대한 측면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STX도 지금 이 니켈과 엮이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황산 니켈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KG 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또 황산 케미칼을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망간이라든지 또는 코발트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극재라는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솔림화가 이루어졌다면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 주가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 중국에서 다 의존도가 지금은 너무 높기 때문에 자체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생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개별적인 움직임 안에서도 이런 기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좀 더 부각되는 양상들이 드러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되는 이 시장 조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풀어가 보겠습니다. SG증권 사태, 이 주가 조작 이슈에다가 또 유명 연예인까지 여기에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더 사태가 좀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뭐 당국이 조사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하한가가 막 며칠씩 이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 좀 괜찮은 건가요?
한 5개, 6개 정도의 종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방송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그리고 그 차트를 보게 되면 빠른 것들은 한 2020년 중순부터 늦은 것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그런 모습들. 그 차트를 딱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은데 예. 대한민국 역사상 크게 좀 한 획을 그었던 종목이 2개가 있죠. 첫 번째가 세롬 기술. 네. 저가 대비 150배가 올랐던 종목인데요. 닷컴 버블 때 나왔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루버였습니다. 루버가 2006년, 2007년 때 저가 대비 50배가 올랐던 종목인데 네. 세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작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닷컴 시대의 광기였었죠. 근데 루버의 패턴은 이건 완전 전형적인 작전이었었고요. 그 루버는 다단계 전법을 주식으로 갖다 들였던, 그러니까 주식 작전계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등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오프라인에서 다단계를 하는 팀이 야, 왜 이 주식으로 다단계를 해보자 해서 등장했던 게 이제 루버였었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제 대여섯 개 종목들의 그 패턴들을 보면 네. 그때 당시 루버랑 너무나 흡사하고요. 루버 때도 뭐가 문제였냐면 주가가 한 번에 상한가를 안 갑니다. 하루에 1.5, 2.2, 3% 갔다가 또 1.1, 0.8. 그러니까 이상 급등 이게 종목이 50배가 오르는 동안에 거의 한 40배부터가 나오고 앞부분에는 과열 종목의 지정도 안 됐었는데 지금 그 대여섯 개 종목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패턴이어서 예. 또 이런 어떤 데자뷰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과연 투심을 막 흔들려 가지고 예. 지금 막 주식하려는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고 코스닥 종목을 막 그럴 정도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물론 큰 종목이고 여기에 피해자분들도 많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것과 최근에 코스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나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될 정도는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 이번 폭락이 이제 뭐 때문에 온 거냐를 놓고 처음에는 이제 반대 매매로 인해서 불거진 거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여기에 누군가가 배신을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확하게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실체적인 그런 전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상승 양태를 보였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일단은 이제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 그다음에 자사주 물량을 더하고 나서 네.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을 봤을 때 적은 종목은 20%가 안 되었고요. 그중에서 많다고 해봤자 한 50% 정도인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도가 많이 나오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시장은 지금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이렇게 지수에 속해 있어야지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수에 속하지 않은 종목을 고른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중에는 코스닥 150에 속한 종목도 있는데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그 빌리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1%가 안 됩니다. 어떤 건 0.1%밖에 안 됩니다. 지수에 속해 있어도요. 네.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사서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고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런 게임에 아무리 참여하고 있어도 아무리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순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엑시트 플랜은 어땠을까라고 해보면 현재 그 시장에서의 메커니즘은 구성이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지수에 편입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될 수도 있고요. MSCI나 FTSE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노리고서 그 지수에 편입되는 기준을 갖추게 되면 그때 가서 소위 말해 패시브 수급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엑시트를 하면 된다.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서 이걸 장기적으로 꾸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들 종목들도 사실 이게 장기간 걸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문이 좀 이제 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따라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 거고 보시면은 신용 잔고가 모든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 10%가 넘어섰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실 때 급등이 이게 꾸준히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신용 잔고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어서 공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주의를 지금 다른 종목이라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정철진 평론가님이 또 이제 작전이라는 책을 또 집필을 하셨으니까 이런 패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수법들이 좀 여기에 들어가는지. 저는 뭐 이번에 이제 아마 한 방송사 기자 팀이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전부터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6개월 전이라고 해도 이미 주가가 저점 대비로 보면 3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되고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그때 제가 기자 시절에 취재했던 루보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자를 모집해서 첫 번째 투자들로, 그러니까 물론 제일 0번째는 자기들의 세력들이죠. 네.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첫 번째 투자자한테 그 주식을 조금 더 높게 넘기고 두 번째 라운드의 투자자를 또 받아서 더 비싸게 사고 더 비싸게 사서 그 앞 사람들한테 계속 주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단계를 하면 뭐 밥솥을 판다든가 자석료를 판다든가 그 물건을 이렇게 계속 그 다음 사람한테 파는데 그 물건이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가 오면 계속 그걸 주가는 올라가니까요. 예, 그 이익을 주면서 가게 됐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그 사람들만의 이 주식이 아니죠.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있고 다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그런 세력들이 매매를 하게 되면 루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생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작전 세력 간의 배신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기자들도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순위의 선순위의 사람들 중에서는 두려움도 있겠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터지는 와운데 이제 당국 조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런 이제 작전들이 완전히 와해되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그 꼭 뭐 루보 때와 같은 결말이다 제가 말씀드리진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좀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은 지금도 파시나요? 그거는 지금 못 사죠? 네, 그 책은 살 수가 없고요. 다 팔려서. 네, 뭐 네. 그런 건데 근데 참 이게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약간도 2007년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07년의 데자뷰다라는데 그때도 희한하게 그러니까 본격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그러니까 시장의 시세죠. 이런 작전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식에 대한 뭐 환멸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당시 2007년 주가가 이제 1,500, 1,700, 1,800, 2,000이 가게 됐었던. 그래서 저는 이것과는 별도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라운드에서 또 그런 비슷한 작전주가 또 나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해봤던 그런 주식들입니다. 예. 주가 조작이야 우리가 당연히 엄단을 해야겠지만 어제 또 이제 금감원장 발언 오늘까지도 좀 이어진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제 B2 과열됐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꽤 받은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 원성이 자자한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상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체가 없는 곳에서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었다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상 과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신성장 섹터군에 대한 부분에서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면서 지금 상승을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만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대로 7년간 30조짜리 우리가 또 계약을 또 이끌어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 계약이 바로 이 또 양극재 관련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30조라든지 과거 뭐 지금 10년간 삼성 SDI로부터는 또 40조짜리 또 계약을 이끌어냈던 것도 포스코 퓨처엠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에코프로, BM 이런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이상 과열이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게 과연 이상 과열일까?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 정부에서 당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하락세는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다시 한번 더 평가를 받았을 때 과연 2차 전지를 빼놓고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를 저는 다시 한번 더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고 오히려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최근에 있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좀 안타까움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5개, 6개 종목은 누가 봐도 작전이죠. 예,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 전지 등 미래산업 신사업 테마주 열풍으로 뭐 신용이 급등하는 등 뭐 불공정 거래 뭐 이상이 있다. 근데 다른 얘기거든요. 네. 이 대여섯 개와 2차 전지와는 이게 완전히 무관한 건데 네. 이 얘기를 듣고 보면 마치 지금 기존의 2차 전지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여섯 개 종목의 그런 형태와 행태가 있는 것처럼 그 뉴스를 보면 분명히 오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근데 하한가 맞은 종목들하고요. 예, 네. 이게 완전 결이 다른 건데 네. 이걸 잘 두고 보면은 지금 2차 전지에도 지금 하한가 맞고 있는 그 6개 있잖아요. 네. 그런 세력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려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작전주 같은 것을 엄단하겠다라든가 뭐 신용에 대해서 뭐 과열 징후가 있다. 여기까지의 코멘트인데 마치 2차 전지라는 말을 본인이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착시 효과를 주는 좀 그런 발언이 굉장히 아쉽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2차 전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은 생사력은 대결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들 간의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국이 나서서 이거는 지금 여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문제는 앞서 말한 제가 말했던 그 대여섯 개 그 작전 세력을 잡는 게 금감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주가 빠졌던 것들을 보면 재료가 있었던 2차 전지들도 함께 조정을 받게 돼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요 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정정을 한다라든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투 관련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들은 아예 신용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이제 에코프로, LNF 이런 데도 이제 대출 중단 리스트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태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빠르게 좀 손절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비투가 늘었느냐라고 해보면 그 코로나 때 한창 많이 할 때 전체 양시장을 합쳐서 한 25조 6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16조까지 떨어졌다가요. 최근에 20조 정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뭔가 뭐 과도한 전체적인 수준이거나 혹은 26조 이렇게 갈 때에는 증권사들이 전체적으로 신용융자에 대해 가지고서 여력이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중단 선언했던 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일단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오히려 공매도 쪽으로 좀 공을 넘겨가지고서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잔고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한 비중 같은 게 과거 평균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어 가지고서는 별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의 거래 비중이 과거 평균 대비 2배가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잔고가 증가하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투의 증가 속도보다 지금 공매도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지 않냐 이어서 이것이 그러면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뭔가에 확 치닫는 그런 자금 흐름으로까지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래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기울기가 가파르게 좀 상승했던 건 사실이니까는 그 매물을 일단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주요 이슈들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채널 그대로 고정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데 우리 시장만 잘 버틸 수는 없겠죠.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 이슈, 우리 시장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죠. 여기 주가가 50% 가까이 빠졌다던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기 뭐 은행 위기 해소되는 국면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뭐 그 전엔 또 급등하기도 했고 또 네. 빠지기도 했고요. 전고점 대비를 보면 96% 정도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미 이 주식은 주식으로서는 뭐 생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얘 때문에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과 다시 시작을 해서 금융 리스크, 은행 리스크가 재점화되냐 아니냐에 대한 뭐 그게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식으로서 급락하고 뭐 주식 투자자들은 괴로워하겠지만 현재 뱅크런 유사한 모습도 나오고 있고 퍼스트 리퍼블릭이 투자받은 돈들도 다 소진되고 있다라고 뭔가 하더라도 그 은행은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연준과 뭐 예금보험공사가 달러를 찍어내서 살리든 살리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망하지를 않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점화가 될래야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이 정도였다면 난리가 지금 났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어젯밤 오늘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 급락에 막 미국의 은행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오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돈으로 막겠다라는 이런 정책과 마인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도 그렇고 금융 당국도 그렇고 이게 또 하나의 막 큰 금융 리스크로 다시 불씨가 커지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재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제 MS와 알파벳 실적은 호실적을 낸 것 같더라고요. MS CFO가 AI 인프라 투자 늘리겠다. 앞서 이제 정광욱 평론가님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오늘 클라우드 쪽 이쪽은 또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뉘앙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MS가 하반기에 이제 인텔의 서버용 CPU죠. 사파이어 래피즈 이거를 주문량을 한 50에서 70% 정도 줄인다 이런 소식도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업계가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애초에 어떻게 이쪽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가 나왔느냐를 보게 되면은 네. TSMC에서 조금 톤을 낮췄었습니다. 2분기부터 해서 톤을 많이 낮췄었었는데 그런데 간밤에 이제 실적이 나왔던 구글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딱 그 클라우드 쪽만을 놓고 봐가지고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고성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이 내려오고 있는 딱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과거 대비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클라우드 이제 뭐 클라우드가 약간 전통적인 영역이 돼버렸는데 네. 부분하고 여기에서 나가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AI 쪽하고에서의 그 이슈가 섞여 있다 이고 합쳐놓고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쪽 관련해 가지고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반도체 쪽에서도 이거는 기대해 봄직한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구글하고 MS 둘 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 빅테크도 그러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또는 뭐 MS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막연한 상승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장 초반에도 드러나고는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직접적인 이제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결제 관련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캐파를 키우는 그런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연결성을 본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클라우드 관련주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핀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AI에 대한 시장이 현재 커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빙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또 이런 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도 일부 나타나는 움직임들이었고 네. 지난주에는 또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제 우리도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막연하게 커진다라기 보기보다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뭐 핀 반도체라든지 뭐 전력 반도체라 이런 구간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실적들로 인해서 그런 특정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많이 도는데 일적인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타냈던 것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칩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팹리스가 많았었죠. 근데 지금 칩리스라는 것은 그 고유 IP를 가지고 이 IP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여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AI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IP가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지 않나. 이 부분 자체가 결국 MS라든지 구글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이 여기까지 미치는 파장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AI 업계는 GPT라는 용어를 놓고 또 갈등을 빚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챗 GPT 이후에 뭐 트루스 GPT, 오토 GPT, 뭐 GPT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픈 AI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제재하는 입장을 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GPT 쓰고 있는데요. GPT의 그 약자가 뭐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GPT가 고유 명사화 되는 것을 오픈 AI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팩시밀리를 개발하고 팩스가 되면서 그 만든 사람은 에이드 팩스, 다 팩스를 만들게 돼버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좀 나서서 오픈 AI가 GPT란 말 쓰지 말아라. 그 유사한 그런 거 하려면은 너네가 새로 만들어라. 그 어떤 브랜드 가치 훼손 때문에 이제 이 GPT, 챗 땡땡땡, 뭐 GPT 이런 말들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오픈 AI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행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이해는 됩니다. 네. 네. 오늘 국내에서도 근데 AI 테마가 아마 MS 이슈 때문에 좀 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셀바스 AI, 뭐 마음 AI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가 이렇게 이런 초거대 AI 기업들이 뭐 조금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AI 기업들의 투자 양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AI 관련해서는 사실은 1월 달에 한번 증시가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그 이제 주도주의 자리를 좀 내어줬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가 기억해 보시면 12월 달에 본격 런칭되고 나서 와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끼면서 시장이 한번 반응을 했었고 이번에는 실적에도 실제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고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한번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네. 그거를 시장이 소화해 나갈 때는 완전한 기대감에서 그 뒤에는 실체를 점점 갖춰가면서 이제 단단해져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걸 거쳐가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이쪽에서 지금 이용을 잘해가지고서 수익을 내는 것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데는 시차는 아마도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내 가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요거는 이제 기업별로 해가지고서 확인을 좀 충분하게 하셔야 되는 이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뭐 국내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런 초거대 AI 기업들로부터 받아다가 쓰는 업체들도 있는 거고 직접 초거대 AI를 만든 업체도 있는 거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AI 업체를 우리가 좀 볼 때 유망함을 어떤 걸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글과 또는 이제 MS 같은 회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저는 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 데이터 크기 자체가 영어와는 상반되게 상당히 크게 되는 부분이고 중국도 이 AI 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개가 네. 한문 자체를 AI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표음 문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영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데이터에 대한 크기를 적게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AI 관련주들을 들어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결국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하면 연산에 대한 부분에 반도체를 집중하는 부분을 많이 보였었지만 결국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구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추출을 해냄으로써 연산을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민간 업체 쪽으로에 대한 정부 정책상에서 민간 업체 쪽으로 이런 AI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이런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뭐 특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막연한 기대감이겠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런 AI에 대한 개발이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을 때는 뭐 카카오라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광욱 평론가님, 오늘 밤에 이제 메타도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네. 뭘 보면서 가야 되나요? 네, 지금 메타의 경우에는 또 좀 이슈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 대해 가지고서 확실히 더 강조를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나 실효성 있게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당장은 실은 시장 자체에서도 매출액이 뭐 엄청나게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그걸 가지고서 과연 회사 비전을, 그러니까 이 회사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 메타버스가 시들해지고 갑자기 AI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 과연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비전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사실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슈도 계속 풀어가 보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넷플릭스 이슈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뭐 또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제 보셨어요? 많이 했더라고요. 네. 우리 경주마에서 맞습니다. 넷플릭스 3전 많이 했고요. 네. 오늘 추가로 나온 것이 이제 뭐 반도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뭐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 수소도 하나가 있는데요. 네. 수소 같은 경우에 에어 프로덕트, 뭐 반도체는 온 세미컨덕터, 폐기물 처리하는 뭐 퓨어 사이클 테크놀로지스 이런 것들도 한 3조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넷플릭스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6조 원대 정도. 네. 아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기타 등등 합쳐서 7조 원대 정도 이상의 이제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과 함께 지금 뭐 그래도 좀 기대하는 것은 IRA 관련한 이제 자동차들의 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문병 이거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걷지만 이것까지도 함께 나온다면 뭐 더 활용점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상무 대표님, 이 수소 친환경 뭐 이런 쪽에 투자 늘린다,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별로 오늘 주가가 뭐 움직이는 건 없는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제도 사실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장 초반에는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였지만 장 후반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시장이 현재 투자 심리 자체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위축돼 있는 양상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자그마한 악재가 터지더라도 좀 더 과하게 해석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오히려 호재는 아무리 큰 게 터지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양상들이 좀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내에서에 대한 정부 정책과 해외에서에 대한 정책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들도 한 가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친환경 관련해서 예산안을 급감을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에 대한 성과를 또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상반된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또 상당한 부분에서 지금 지원금이 크게 급감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더라도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다만 뭐 이런 수주들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들에 대한 측면에서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니까 친환경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대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이슈들 역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만약에 마이크론을 제재하게 되면은 그 공백을 한국이 이제 기업들이 요거를 차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백악관에다가 이제 그 확인을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백악관의 답변이 굉장히 모호하게 나왔더라고요.
첨단 기술 보호에 양국 협력을 강화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높습니다. 네. 특히나 반도체를 둘러싸고서는 그게 더 높은데 나아가서는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유럽 지역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자급률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관련해서 또 뭔가 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그냥 대응해 나가느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정치라는 것은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또 네.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는 딴 게 아니라 저는 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고 오늘 이제 장 끝나고서 삼성전기 실적이 나온 거를 봤는데 MLCC에 있어가지고서 왜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혹시 중국 쪽에서 한한령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한국에 더 안 사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물량이 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물량이 생각보다 좋았는데 그 이유가 중화권에서 좀 이제 매출이 이제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 자체는 MLCC는 지금 중화권 재고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좀 어느 정도 시나리오, 대응 전략은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FT가 상당히 근거 있는 언론사고 중국이 정말로 지금 마이크론에 대해서 일종의 안보 심사죠. 정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 자체는 최악의 경우에 진짜 중국도 마이크론에 대한 역제재가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한국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기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을 알고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마이크론이 제재를 당하면 한국 너네도 중국에 반도체 넣지 마. 진짜 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정무적 차원에서 진짜 이거는 정해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라면 모르겠지만 1%라도 그럴 확률이 있다면 정말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를 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이거 해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인데 미국과 함께 따라서 이걸 같이 우리가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비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한중 관계는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라 보니까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화권 이 매장, 로드숍 매장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2020년도 이후로부터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하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매장이 철수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2020년 이후로부터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팩트에 기반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자체적인 상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를 이루어내는 것이 20대와 30대에 대한 소비 계층들인데 중국 내 20대, 30대 같은 경우에 60% 정도가 중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선호도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프랑스에 대한 또 화장품 선호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어 오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악재가 생기다가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 자체가 터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자체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 자체에 대한 포지션을 갑작스럽게 중국과에 대한 친화 정책이 다시 한번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화장품주들이라든지 또는 뭐 게임주들이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일부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을 이루어냈었는데, 이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구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국과 친해질 수 있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이미 뭐 지금 벌어져 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이런 기술적 반등을 좀 통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더기 하한가에 시장이 지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하면 또 떠오르는 주식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실제 좀 하한가의 끝에 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이런 투자 세력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함께 계속 기회를 찾아보시죠.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